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4월 27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최근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대규모의 투자와 인수합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9월에는 세계 최대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기업인 엔비디아가 영국의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산 시설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을 시장에서는 팹리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ARM은 정말 팹리스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 난다긴다 하는 회사들이 모두 로열티를 지급하고 ARM의 반도체 설계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 모바일 프로세서의 약 95%가 ARM의 설계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만 ARM의 설계도를 활용해 만들어진 반도체는 230억 개에 달했으며 창업 이후 누적으로는 1,6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자는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저력이 있다는 말은 정말 영국에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영국의 웬만한 전통 제조업은 다 죽었는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금융 시스템과 영어 그리고 이제는 AI라든가 이 첨단 산업으로 또 경제를 이끌어가네요. 대단합니다. 암은 2016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비전 펀드를 통해 총 320억 달러로 지분의 100%를 인수했었는데 이번 엔비디아와의 거래로 4년 만에 무려 80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5천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투자로 9,500만 원이라도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9조 5천억 원 대체 어쨌든 2020년 3월 결산으로 약 15조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는 이 매각이 이제 성공한다면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미국, 영국, 중국, 유럽연합 등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 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CPU와 GPU의 기술을 모두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번 인수로 인해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2018년 미국 퀄컴이 NXP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 결국 2018년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첨단 산업에서 큰 인수 합병은 쉽지 않습니다. 한편 인텔의 맞서 AMD는 역시 작년 10월에 자이링스를 35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이링스는 특수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노키드 마틴의 F-35 등 미국 최신 전투기에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물량은 TSMC에서 위탁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반도체를 전략 물자로 보는 것이고 미국이 자국 내의 첨단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이리스 인수를 바탕으로 AMD는 5G 통신 장비, 방산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AMD는 요즘 굉장히 핫한 회사죠. 이게 PC용 CPU 시장에서 인텔을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노트북을 새로 샀는데 이게 에이수스의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좀 쓰려면 이 정도는 이제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사무용 노트북을 사용했었거든요. 그 LG 거 이제 프리도스 제품인데 그런데 꽤 쓸만했습니다. 간단한 이제 편집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제 채널에 있는 영상 대부분은 그 LG 노트북으로 만든 겁니다. 최근에 한 4-5개 정도만 새로 산 노트북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 한 달 좀 안 되게 쓰고 있는데 이게 스펙이 CPU가 AMD의 R7-4800H 램 32, SSD 512GB, HDD 1TB, 그래픽 카드는 RTX 2060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아니고 램하고 하드를 추가해서 이제 주문한 건데 가격은 140만 원 정도입니다. 정말 예전에는 그 286, 386, 486, 586, 뭐 펜티엄 이런 거 진짜 거의 200~300만 원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발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동급의 인텔 CPU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동급이라도 인텔은 이제 자사의 14나노 공정에서 이제 생산했을 거고, 이 노트북 CPU는 TSMC에서 이제 7나노로 이제 생산을 했겠죠. 이게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올해나 내년까지는 인텔이 어떻게 10나노까지는 이제 자체 생산한다고 해도 정말 7나노 이하부터는 정말 삼성이나 TSMC의 파운드리를 안 맡기면 AMD한테 완전히 밀릴 것 같습니다. CPU가 발열이 심하면 이제 결국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잖아요. 반면 AMD CPU는 제가 뭐 요즘에 써보니까 이 발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인텔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역시 인텔의 낸드 프레시 사업을 약 10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다만 인텔이 개발한 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옵테인은 인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나중에 그 인텔 입장에서는 뒤집기 한 판이 가능한 핵심 병기인 것 같습니다. 옵테인 메모리. 인텔이 낸드 프레시 사업을 매각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부터 애플이 인텔 CPU를 사용하는 대신에 자체 설계한 M1 칩을 맥북 에어나 아이패드에 사용한 게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업이 흔들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비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위기인 본업,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려는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낸드 쪽을 정리했다라는 것은 뭐 좋은 일인데, 인텔이 정말 이제는 몰릴 때까지 몰린 것 같습니다. 설마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가 이렇게 곽강을 받는 상황에서 인텔이 점점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옛날에 정말 그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텔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그 스티커 기억하십니까? 저 컴퓨터에 붙어있던 거, 인텔 인사이드. 역시 그 세상은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좀 뭐 다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 뭐 좋은 지인들한테 할 수 있을 때 잘해주고 진짜 좀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성공해서 더 잘해줘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내일을 위해 오늘을 담보 잡히는 것도 뭐 물론 그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살다 보면 정말 딱 지나버리면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또 뭐 자녀들이 성장해가는 모습, 뭐 배우자하고의 뭐 그런 뭐 사랑, 이게 참 열심히는 살아야 하는 거는 맞는데 정말 가끔 뒤는 좀 돌아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부자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뭐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그냥 한평생 살다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소풍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참 치열하게 또 살아야 하는지. 어쨌든 자,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위기 덕분에 낸드 프레시 산업에서 점유율을 약 2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이제 2위로 점프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낸드 프레시에서요 약 36%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인 NXP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본 주제가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2016년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후 한국 기업의 해외 M&A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 이 인수 이후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죠. 2017년 이후로 이제 계속 재판 중. 자, 먼저 하만의 인수 과정을 살펴보면 2016년 11월 인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하만 주주총회 승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10여 개의 반독점 심사 대상국의 승인 등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게 2017년 3월입니다. 이게 동종업계가 아니라서 정말 빨리 끝난 겁니다. 아마 반도체 기업이었으면은 요즘 가장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이라면, 또한 요즘 유럽연합이 10년 안에 유럽 내 반도체 생산 규모를 현재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서 아마 NXP 인수는 승인이 된다고 해도 1년 이상 걸릴 것이고 승인을 못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생산을 한국과 대만에서 주도하니까 결국 유럽은 지금 솔직히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는 좀 볼모지죠. 사실 그렇게 눈이 가는 기업도 극자외선 장비를 만드는 ASML하고 NSP 그리고 암 말고는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위해서 꼭 성공시켜야 하는 M&A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동차 한 대당 수백 개의 반도체만 들어가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차는 적어도 수천 개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은 NSP 인수를 통해서 첫 번째, 완성차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두 번째, NSP의 물량을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전담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인 TSMC의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산업 분야이든지 단기간에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인수합병입니다. 물론 자금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NSP는 네덜란드 회사이지만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투자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있어 NSP 인수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SP의 인수 대금은 약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는 재무제표상 100조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물론 이제 결정은 되겠지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총수의 부재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 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PC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서버 업체들까지 구매를 시작하기 때문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램을 구입하실 분들은 빨리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주식 몰리신 분들 삼성전자에 몇 달 안에 아마 탈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구층에 입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시총이 지금 한 500조 원 정도 되죠. 이게 한 PER로 따져보면 한 15배 정도 되나요? 이 4차 산업의 초입에서의 이 삼성전자 투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승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세 차익도 뭐 차익이지만 배당만 받아도 은행보다는 훨씬 유리하니까요. 2분기 이제 실적이 분기 마감하고 한 45일까지는 나와야 하니까 아마 한 7월 말이나 8월 초쯤이면 아마 굉장히 좋은 실적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PC 업계의 성수기입니다. 여름방학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집에 컴퓨터가 한 대만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는 뭐 저만 해도 뭐 스마트폰이 한 대고 노트북이 두 대고 뭐 그렇습니다. 사용량이 정말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죠. 또한 코로나 상황이 지금 뭐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뭐 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또 여전합니다. 예. 따라서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올해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도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건은 과연 이번 상승기가 2018년의 반도체 호황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단 한 가지 변수는 이게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해서 완제품 생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쪽이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모자르면 또 이제 IT 제품도 완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들 수 없으면 또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는 또 필요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문제만 없으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